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멘델의 유전, 역사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멘델의 논문을 우리가 읽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멘델이 선택한 재료, 이것이 완두였는데 완두가 왜 유전학에서 그렇게 좋은 재료이냐, 이것을 우리가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완두를 이제 어떻게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을 어떻게 증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일단 우리가 어떤 형질, 예를 들어서 연구 관심사의 형질을 우리가 완두 색깔이라고 하는 걸로 보자 이거죠. 완두는 색깔이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맨 처음에는 그래도 노란색 정말 순수혈동 100%의 순종노랑 완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초록색도 순수혈동 100% 순종의 완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교배를 시작을 해야 내가 그 다음 연구들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을 만한 순종, 이걸 찾기 위해서 처음에 노력을 했습니다. 마치 마법사들의 슬리데린의 모양 같아요. 어떻게 했다라고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냐면 만화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정직하게 우직하게 얻은 거예요. 예를 들어 노란색 완두를 골라요. 그래서 심습니다. 그리고 자가수분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100% 순종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자손들에서는 초록색 콩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초록색 콩 다 버리고 또 노란색 콩만 골라서 또 심어서 기릅니다. 걔도 100% 순종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초록색 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초록색 콩 버리고 또 노란색만 해서 계속 심고 버리고 심고 버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2년 정도 반복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들이 이제 얻어낸 것은 완벽하게 순수한 혈통 100%의 순종 노란과 순수한 초록콩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냈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것은 멘델이 사실 씨 모양만 씨 색깔만 가지고만 연구를 한 건 아니에요. 총 7가지 형질을 연구를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7가지에 대해서 모두 예를 들어 씨 모양이면 둥글다와 주름지다를 전부 다 순종의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콩깍지도 매끈한 것과 잘록한 거의 혈통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끈기와 집착을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씨 색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순종완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형질, 여기서는 누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색깔이죠. 대립형질, 여기서는 노란색하고 초록색이죠. 얘네들을 지닌 순종완두를 교배해서 자손을 얻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이분들이 골라낸 것이 노란색 콩과 초록색 콩입니다. 그죠? 순종이라고 100% 신뢰가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2년 동안 심고 가꾸면서 확신을 얻었거든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요, 얘네들을 교배를 합니다. 교배를 하기 위해서 멘델은 일단 꽃 하나에선 한쪽의 수술을 제거합니다. 수술, 여기는 암술도 있을 것이고 수술도 있을 건데 수술이 지금 얘네들끼리 자가교배가 되면 안 되니까 수술은 다 잘라버리고요. 이 초록색 콩에 있는 수술을 붓으로 옮겨다가 이렇게 암술머리에다 옮겨준 거죠. 자, 그렇게 수분을 했고, 자, 그런 상태에서는 이걸 우리가 타가 수분이라고 하죠. 다른 꽃에서, 다른 집에서 수분, 건넬수 가루분. 그래서 꽃가루를 건네준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예측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전은 어떤 물감이 섞이듯 이루어진다, 이게 맞다라면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약간 이 연두스름한 콩이 나와야 되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멘델이 이렇게 교배를 해보니까 분명히 순종끼리 교배했으니 100% 절반씩 섞인 잡종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걔네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두둥 100% 노란색만 나왔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굉장히 멘델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멘델은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가설들은 잘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설이요. 첫 번째 가설은요.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으며 유전인자는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가설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싶은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멘델은 세포나 세포 핵이나 핵 속에 있는 염색체나 DNA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 현상과 어떤 논리적인 것 이런 것만 가지고 가설을 세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모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부와 모. 그러니까 하나의 형질,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것을 결정하는데 누가 아빠와 엄마가 둘 다 관여를 했을 테니 한 쌍, 그러니까 두 개의 유전인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죠. 오늘날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죠? 예를 들어 상동염색체 그리고 각각 대립 유전자, 그죠? 예를 들어 여기서는 완두의 열매 색깔에 대한 유전인자가 있다라고 하면 유전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죠? 아까 노란색이라고 하는 손종의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노란색이었던 거예요? 유전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아빠와 엄마한테서 온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갖고 있어서 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나의 노란색이라고 하는 드러난 형질을 결정지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해요. 반대로 아까 그 두 번째 자손 세대에 나왔던 100% 잡종일 거로 확신되는 걔네들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부모가 하나는 노란색을 줬을 거고 하나는 초록색을 줬을 거니까 이 상태의 잡종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각각 대립 유전자가 전부 다 같은 형태 이런 걸 이제 순종,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이런 형태를 우리가 잡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 사람이 가정을 한 거예요. 염색체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생물은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그죠? 뭐 색깔이나 모양이나, 그죠? 결정할 때 한 쌍의, 그러니까 두 개의 유전자가 있다. 각각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전달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의미로는 뭘까요? 오늘날에 알고 있는 용어로 설명을 하면 대립유전자죠. 그죠? 대립유전자라는 말이 아직 낯설 테니까 부연 설명을 썼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준 한 쌍의 상동염색체 위에 있는 대립유전자 한 쌍, 그 그림을 생각을 해주세요. 요거 이렇게 가설이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한 쌍을 이루는 유전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고 생식세포가 수정돼서 다시 쌍을 이룬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 뭐가 하나 번뜩 떠오르네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죠? 이거죠. 그죠? 아, 감수분열 생각나죠? 그래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그죠? 나의 유전인자는 내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거 생식세포 분열이잖아요? 나누어지더라. 그죠? 나누어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반띵이 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이 생식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설을 내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보면 이 가설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날의 용어로 설명하면 이건 이제 생식세포 분열이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생식세포인 거죠, 그죠? 생식세포는 절반 반띵이 된 거니까 나뉘어져 발진 거니까 N 상태, 그죠? 생식세포가 수정될 때 다시 쌍을 이룬다. 그 생식세포끼리의 수정, 정자난자의 수정, 미씨와 화분의 수정,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가설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재미있는 가설인데요. 일단 읽어볼게요. 한 쌍을 이룬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읽습니다.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되고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가설 첫 번째에 의해서 순종의 노란색은 그냥 노란색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색이 두 개나 있습니다. 잠깐 우리 하나만 해놓고 가자면 기호를 쓸 때요. 이제 이게 노란색이니까 옐로우, 그죠? 이렇게 쓸게요. 얘는 초록색이니까 green, G를 쓰고 싶지만 사실 얘는 색깔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질의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서브 카테고리니까 같은 계열의 글자를 씁시다. 얘를 대문자,
얘는 소문자, 얘를 이제 초록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자, 멘델 가설 첫 번째에 의하면 노란색은 왜 노란색이냐? 엄마와 아빠에게서 두 개의 한 쌍의 Y, 라지 Y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죠? 노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왜 초록입니까? 라고 하면 엄마와 아빠에게서 얘는 스몰 I, 그러니까 초록초록만을 받아서, 그래서 한 쌍이 전부 다 초록이라서, 그래서 초록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멘델의 가설 두 번째에 따르면 생식세포가 될 때 어떻게 되나요? 나뉘어져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순종이니까 어차피 나뉘어져도 줄 수 있는 종류는 얘는 노란색밖에 줄 수가 없고 얘는 초록색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합체가 됐기 때문에 자손 1세대, 우리가 자손 1세대라고도 부르고 잡종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잡종이라고 내가 가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부모를 순종을 썼으니까 잡종 1세대 또는 F1 필리알이라고 하는 자손으로서의 약간 형용사 이런 뜻인데 좀 낯선 단어긴 하죠. 약간 좀 홀리한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네요. 어쨌든 자손으로서의 F1 세대가 분명히 어땠을 거예요. 이 가설이 맞다면 라지 Y와 스몰 Y를 받았을 건데 얘가 어쨌든 겉으로 표현되기에는 그걸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표현되기는 100% 노랑만 나왔다라는 거죠. 분명히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노랑도 받고 있고 초록도 받았을 건데 상황상 그쵸? 그런데도 노랑만 나왔다 이거니까 무슨 얘기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노랑과 초록이 같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누군가 센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 둘 중에 센 건 누구예요? 노랑이 드러나네요. 초록은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노랑과 초록 사이에서는 어떤 모종의 우열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재가 서로 다를 때 무슨 얘기예요? 잡종일 때, 잡종 1세대일 때 하나의 유전인자만, 그러니까 노란색은 드러나고 초록색,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즉, 그 형질을 이루는 대립유전자 사이에 어떤 우열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볼까요? 어떤 형질에 대한 우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데 그 우열이 어떤 의미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여러분들이랑 수업 시간에 해볼 PTC 용액입니다. PTC 용액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PTC 용액을 맛을 보면 굉장히 쓰다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맛이야? 맹물인데요. 이렇게 해요. 한 반에서 실험을 해보면 한 3명이 이 PTC 용액의 맛을 못 느끼고 3명을 뺀 나머지 친구들은 우웩우웩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엄마에게서 이 미맹에 대한 어떤 유전자를 아빠와 엄마에게서 이 유전자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엄마는 나한테 느낄 수 있다. PTC 용액의 맛을 우웩할 수 있다. 이걸 줬고 아빠는 PTC 용액을 맛봐도 아무 맛도 안 느끼는 그런 대립 유전자를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결국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자기 몸에 PTC라고 하는 용액을 느낄 수 있는 수용체를 갖고 있거든요. 그 양이 물론 여기가 둘 다 순종,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된 사람보다 수용체가 좀 적겠지만 어쨌든 느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상황은 잡종이죠. 이 사람은 잡종일 때 느낄 수 있다가 오히려 드러나고 못 느끼다라는 건 유전자에는 있지만 어차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를 우성, 그죠? 못 느낀다를 열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사람이 정의한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느냐? 첫 번째는 우성입니다. 한 가지 형질에 대해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지닌 순종의 개체끼리 구별했을 때 자손 일대에서 나타나는 너무 말이 긴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멘델 실험 잡종 일대에서 드러난 형질, 그걸 우성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하나의 형질에 대해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지닌 순종의 개체끼리 구별했을 때 잡종 일대란 얘기죠. 그때 자손 일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열성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건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수행평가 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의! 우성과 열성은 우월하다, 열등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꼭 주의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모와 곱슬머리가 있어요. 곱슬머리가 왜 곱슬이냐? 이렇게 머리가 나오는 모공이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직모는 동그래요. 우리가 종이 같은 거 말아갖고 이렇게 세워보면 이런 애들은 딱 서 있어요. 근데 이 종이를 그대로 납작하게 세워놓으면 얘는 다 이렇게 쓰러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곱슬머리 휘어지고 얘들은 딱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에게서 직모 유전자를 받았고 아빠에게서 예를 들어 곱슬머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잡종이죠. 잡종인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타원형 어쨌든 모공이 꽤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직선 모양의 모공도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길 때는 어떨 거일까요? 직모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곱슬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곱슬이라는 것이 사실 잡종인 상태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곱슬이 우성, 그죠? 직모가 열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잡종일 때 표현형으로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를 우성과 열성의 차이로 보지 이것이 우월하다와 관계는 없다. 만약에 우월하다면 곱슬이 우월하다. 그럼 굉장히 좋죠. 저는 곱슬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정의를 잘 좀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잠깐 넘길게요. 자, 멘델의 정리입니다. 이제 멘델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 가설을 세웠고요. 아까의 그 실험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뭐예요?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유전인자는 부모에게 자손으로 전달된다. 그죠? 그리고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고 생식세포가 수정될 때 다시 쌍을 이룬다. 세 번째는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되고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가설 세 가지를 세웠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나요? 그러면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설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증명해야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설대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다음 실험에 대한 예측. 다음 실험의 결과가 어떨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실험을 해서 실험의 결과가 나의 예측과 같다면 그렇다면 나의 가설은 맞는 것.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더 설계를 했고요. 실험을 하기 전에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죠? 일대까지, 지대까지 했던 실험이 뭐예요? 순종의 부모 세대의 P세대라고 합니다. Parental Generation. 순종의 초록색, 이걸 교배해서, 타가 교배해죠. 그래서 처음 지금 자손 1세대, 지금 잡종 1세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 얘를 한번 자가교배할 겁니다. 자가교배라고 하는 것은 같은 꽃에서 그죠?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어요. 자기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자기 암술로 묻혀주는 그런 걸 우리가 자가교배라고 하죠. 그죠? 그런 상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하기 전에 나의 가설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는 한번 예측을 좀 해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P세대, 그죠? 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부모 세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생각하기로 Y를 노랑이라고 했고, 스몰 Y를 초록이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색깔이라고 하는 형질에 대한 사브 카테고리고요. 부모 세대는 완전히 순종이었기 때문에 얘와, 이건 멘델 가설 첫 번째죠.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한 쌍을 이룬다. 그죠? 그리고 초록은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교배를 했더라. 여기다 씁시다. 자, 그래서 이제 나왔을 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얘는 생식세포 분열할 때 줄 수 있는 게 순종이라 라지 Y밖에 없고 얘는 생식세포 분열할 때 어떻게 나와요? 얘가 줄 수 있는 건 스몰 Y가 나와서 그래서 만들어진 자손 1세대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 누가 봐도 확실히 얘가 나오겠죠. 얘가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하기로 어떤 잡종 상황에서는 드러나는 애와 드러나지 않는 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다음 실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가교배를 할 거예요. 자가교배를 한다는 것은 자기 꽃의 암술과 그죠? 자기 꽃의 수술을 교배하는 겁니다. 그죠? 암술도 얘고 수술도 얘인 상황에서 이제 교배를 해보겠다 이거죠.
자, 멘델의 가설에 따르면요. 멘델 가설 두 번째에 따르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어떤 가지가 있나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한 쌍 유전자가 분리가 되니까요. 얘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라지 Y를 가지고 있는 미씨. 그렇죠? 암술에서 미씨를 만드니까. 또는 스몰 y,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미씨.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수술은 화분, 꽃가루를 만들죠. 얘가 만들 수 있는 화분은 라지 y이거나 또는 스몰 y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죠.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이때 이렇게 사각형을 가져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멘델이 개발한 게 아니라 퍼넷이라는 나중에 후대 유전학자가 이렇게 따져주면 빠뜨리는 것 없이 꼼꼼하게 다 살펴볼 수 있다 해서 고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퍼넷 사각형, 퍼넷 스퀘어, 제가 이제 철자를 왜 영어로 쓰고 있나? 퍼넷 사각형, 퍼넷 스퀘어라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냥 해볼게요. 만약에 암술에 있는 미씨가 라지 Y를 가지고 있고 수술에 있는 화분은 라지 Y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요? 멘델 가설 두 번째에 따르면 수정해서 다시 쌍을 이룬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것은 부모 세대 노랑이랑 같네요. 색깔은 어떨까요? 노랑일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수술에서는 이제 라지 Y를 가지고 있는 화분, 그리고 암술에서는 스몰 Y를 가지고 있는 미씨, 얘를 교배를 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아까 멘델 가설 세 번째에 따라서 무슨 색일 거예요? 노란색만 드러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랑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미씨에서는 라지 Y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 화분에서는 스몰 Y를 가지고 있더라. 그럼 얘네들이 교배하면 이렇게 나올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멘델 가설 세 번째에 따르면 노랑일 겁니다. 마지막 스몰 Y를 가지고 있는 미씨와 스몰 Y를 가지고 있는 화분의 결합을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것이 나올 것이고, 얘는 지금 보니까 부모 세대의 초록과 같은 순종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록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실험을 제대로만 한다면, 그리고 나의 가설이 맞다면,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될 거예요? 나의 예측. 노랑과 초록이 몇 대 몇? 하나, 둘, 셋, 하나. 그래서 3대 1로 나와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죠. 이것이 과연 정말 그럴 것인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보니 실제로 멘델이 그 실험을 그대로 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은 멘델의 논문에 나오는 실제 비율인데요. 얼마? 노란색이 6022, 초록이 2001개, 약 3대 1이 깔끔하게 나오더라 이거죠. 무슨 소리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설이 증명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세운 가설 그대로 현상을 예측했더니 현상이 맞아떨어졌어. 그럼 가설이 맞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설을 증명을 하는 것. 이렇게 만듭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게요. 멘델의 가설이고요. 이제는 증명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말해보죠. 1번, 우리가 이것은 대리유전자를 예측한 거였죠. 2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리법칙이라고 합니다. 얘는 법칙의 지위를 가졌네요. 그죠? 생기세포 분열은 사실 있는 거잖아요. 멘델 시대 때 몰랐을 뿐,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한 쌍을 이루는 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 이것은 유전의 우열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부릅니다. 얘는 왜 원리고 얘는 법칙인가 했는데 우열의 원리는 나중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원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는 그래도 증명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총장님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다 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프린트로도 한번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퍼넷 사각형으로 어버이 세대, 우리가 P세대라고 하는 것, 자손 1세대, 자손 2세대 전부 다 해보시고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죠? 이것이 이제 유전자형의 B입니다.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얘가 실제로 무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그래서 라지 Y 대 라지 Y 스몰 I가 1대 2대 1이다. 어쨌든 노란색은 3이죠, 그죠? 3대 초록색은 1.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 이게 이제 멘델의 실험이었다.
역사 이야기고 멘델의 논문을 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스로 확인하기 해볼까요? 1번입니다. 부모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하나요? 유전이라고 하죠. 쌍을 이루던 대립유전자가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법칙이죠. 사실은 감수분열에 대한 얘기지만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죠. 분리의 법칙에 따라 한 쌍의 대립유전자가 분리되는 것은 감수 1분열일까요? 감수 2분열일까요? 감수? 실제로 유전자가 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은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감수 1분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만 더 얘기할게요. 멘델은 그 업적은 사실 돌아가신 다음에 30년 전 지나서 재발견됐다고 하고요. 멘델 당시 사람들은 생물학자들은 보통 해부를 하는 그러니까 수학적인 베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멘델 논문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멘델이 어쨌든 정식적인 루트를 밟은 과학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이 사람의 논문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DNA도 모르고 세포 분열도 잘 모르고 염색체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것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DNA 발견되고 생물과 수학의 관계도 조금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멘델이 연구를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멘델 사후에 사실 중요성을 모를 때 이제 많이 다 불태워서 남는 건 별로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멘델은 완두를 선택한 것이 굉장히 천운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멘델이 완두 실험을 성공한 다음에 여러 식물을 또 해봤대요. 이건 이제 조밥나물이라고 하는 국화과 식물입니다. 요 애 갖고 했더니 멘델 법칙이 안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멘델이 굉장히 풀이 죽고 걱정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멘델의 가설에 맞지 않는 다양한 생물체가 존재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비멘델 유전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가면 멘델 유전도 배우고 멘델 유전을 따르는 것도 있고 비멘델 유전을 따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중에 폭넓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멘델은 여러분들이 유전학의 기초를 세웠고 앞으로 또 멘델을 가지고 또 분석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리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